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모레 종결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의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현재 이제 탄핵 변론, 심판 변론이 이제 화요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야의 공방은 계속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고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헌재 편향성을 지적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전혀 새로운 주장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사안 가지고 지난 1월 달에 논란이 좀 있었고 그런 논란들을 사법부에서 다 정리가 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의 접법성이라든지 또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다 발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그래서 사실상 사법부로부터 어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다 확인을 받은 사안인데 이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것, 이것은 흘러간 물로 마치 물레방아를 다시 한번 돌려보겠다라는 주장하고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탄핵 불복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수사의 그 공정성과 중립성의 그 가치를 넘어서 지금 위법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공수처에.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거는 거짓말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에다가 16건의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동부지법에다 한 건 신청했고, 그러다가 12월 6일 날 넣고 12월 8일 날 넣어서 전부 이게 기각이 되니까 12월 30날 서부지법으로 우회하는 체포영장을 넣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거짓말을 했어요. 주진희 의원이 당신들 중앙지법에 낸 게 있느냐고 이번 달 총과 물었더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가 바로 어젠가는 해명하면서 3건인가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지금 공수처장과 공수처를 고발을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추고 해야죠. 그리고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라는 그 위법성을 넘어서 공수처가 마치 이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중앙지법, 법에 명시된 중앙지법도 피하고 동부지법도 우회해가지고 결국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이 있는 서부지법으로 우회해서 넣고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받아내서 지금 구속시키고 수감된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사법정의에도 반할 뿐더러 대통령의 인신구속도 지금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권성동 의원의 지적은 굉장히 뼈아프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자꾸 이제 김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혹시 탄핵 불복이란 빌드업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대통령 변호인단 얘기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기에 사건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괜한 이거는 이제 공수처의 위법과 공수처의 어떤 그런 권한 남용에 대한 명백한 지적을 함께 정치권이 해줘야죠. 이게 입장 바뀐다고 해서 위법 사실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는 별도로 공수처의 존립에 대한 문제도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 차원에서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것이 중단되는 것이 이제 다수
쇠설이다라는 이제 이 대표 측의 어떤 설명이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게 상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얘기 이재명 대표가 먼저 꺼냈잖아요. 본인이 모 방송사에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만일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중단된다는 게 이게 다수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수설을 누가 말했습니까? 지금 이거는 사법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입니다. 지난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설령 당선되도록 지속돼야 한다라는 그 원칙을 얘기한 이후에 이게 이제 불거지다 사라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마침 이번 주 돌아오는 26일 날 이제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한 최종 변론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변론기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결심 공판 이제 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 말하자면 사법 리스크가 옥죄어 오니까 이걸 꺼냈는데요. 비근한 예로 2017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씨 전 그때 자유한국당 후보였죠. 그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두고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를 받고 대법원까지 놔둔 상태였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설령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되더라도 이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 당의 대표라는 분이 나는 재판 안 받아도 되고 대통령 되면 내가 직무 수행할 수 있어요. 우리 헌법에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과 외환의 죄를 짓지 않고는 소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은 재판 받는다고 굳이 그걸 빼놓지 않는 이상, 명시하지 않는 이상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 문제를 마치 자신의 당위성처럼 꺼내놓은지는 많은 국민들이 속셈을 아실 겁니다. 이거 이제 부당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수설이다라고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식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상식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다수설과 소수설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게 어떤 부분들이 맞는지 이제 뭐 각자의 판단에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헌법 84조에 규정되고 있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그 재직 중에 형법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 중에 과연 소추를 받을 수 있느냐 또는 임기 전에 시작된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헌법 84조에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 임기의 안정성,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에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 소추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그만큼 명확하게 대통령의 그 활동을 보장해주는 측면 이런 것들이 헌법 정신에 담긴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과연 재임 이전에 있었던 사안을 가지고 소추받는 것이 타당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문제 삼는 건데 이 소추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재판을 소추의 범위에 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학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언급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명확하게 헌법에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식에 입각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대통령의 직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헌법의 취지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이제 설정을 해 놨죠. 관련해서 오늘 김민석 수서 최고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걸 따라가지 지금 못하고 있다. 시대 요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될 때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좌충우돌입니까? 그냥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마구잡이로 트는 게 그게 시대 정신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 없다는 게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 왔다 갔다 욕하고, 그러니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너무 한쪽 아침에는 좌쪽으로 갔다가
밤이 되면 우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철학과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누굽니까?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란 자신의 상징 자본으로 변방에 있는 그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지금 일약 제1야당의 대표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마치 대선이 오니까 이걸 앞두고서 나는 뭐 정체성 없이 그 보수 정당 이념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신념이었으면 그동안에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의 중요했던 정책들은 그렇게 일관성 있게 안 했습니까?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그다음에 이걸 폐지한다고 하면서 민생회복지금 또 25만 원 줘야 된다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의 신념을 보려면 그 이불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온 족적과 축적의 시간이 그 사람이 결국 앞에 나가야 할 길을 예고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발만 보면 현란하고 입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걸 시대 정신이라고 강변하고 이것을 이제 새로운 시대에 국민의힘이 따라가지 못하고 얘기하는데 정당의 대선 후보는 최소한 자신의 정체성과 지지 기반에 얼만큼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게임의 룰이 돼야죠. 이렇게 말하자면 표만 된다고 다 따라가는 이 얘기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편리주의 내지는 편리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관성이 없다, 말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법 리스크 덮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중도 프레임을 가지고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덮지요?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만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다 또는 이 조기 대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 하나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중도 보수 이 진영까지 넓게 우리가 확장해 가야 되겠다라고 의제를 던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뼈 아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슈 파이팅에 이슈를 선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어떤 평가로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 민주당의 포지션을 진보 또 진보에서 조금 더 우측인 중도에서 조금 더 우측인 그 중도 보수 진영까지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위협감을 느낀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어느 쪽에다가 소구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지켜왔던 보수의 가치를 넘어서서 사실 극우라고 하는 보수 이 아스팔트 극우라고 하는 이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식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중도 진영에 있는 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까지 민주당이 발빠르게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뭐 좌측 깜빡이를 놓고 우회전을 하는 것 같은 이런 그 방식은 사고를 부른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취하고 있는 자세가 포지션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이 점검에 나서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또 나아가서 지금 여야 모두 장외 여론전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까지 합쳐서 지금 여론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장외 집회 열기도 뜨겁고 그다음에 여야가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을 하는 이유가 저는 어찌됐건 조기 대선의 가시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탄핵 심리가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최후 변론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것이 이제 3월 중순쯤으로 예고가 되고 있으니까 만에 하나 이게 인용이 된다 그러면 조기 대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광장 에너지가 결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지층이 최대한 빠르고 더 집중적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거고 중도도 지금 무언가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금 기로에 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여기에 지금 반응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대한 뭐 불복이다 이게 불복이다 아니다 승복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는 최소한 헌재가 이런 분쟁의 종결점으로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본인들의 갖고 있는 장점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본인의 재판이 이번 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슈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이 지적한 게 그거예요. 26일 날
본인의 마지막 재판 잘 받으면 될 일이지 여기에 자꾸만 이상한 이슈적 논쟁을 꺼내는 게 이런 걸 덮기 위함이다. 결국에는 양쪽 다 조기 대선을 향한 지금 혹시 모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최대한 빌드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지층 결집도 해야 되지만 무언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 공격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준비들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더더욱 격렬해지고 그다음에 더 집중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 이 장외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입장을 정리한 이후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내가 다시 12월 3일 비상기업이 발동되던 시절에 국회 안에 있게 된다고 해도 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 전광훈 목사와 이 자유통일당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여과 없이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이 동조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결국은 국민의힘이나 자유통일당이나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집중해서 지키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그 측면에서 또 한 번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뭔가 권력을 맡겨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연 일반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얼만큼 어필을 하고 있는가 소구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해 봐야 되고요. 민주당이 지금 중원을 굉장히 넓게 쓰려고 하는 구장을 넓게 쓰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뼈 아프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그 실용주의 정책이라 노선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야 할 모습은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거듭나겠는가 하는 반성이 먼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이틀 뒤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됩니다. 이제 이날 이제 최후 변론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럼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변론에서 그동안 보여왔던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얘기할 것이고요. 또 이 법적으로 문제도 없었고 또 이 국헌 분란의 목적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계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소위 계몽령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역할을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할 텐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얼만큼 헌법재판관들의 이런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바깥에 있었던 국헌 분란과 폭동의 목적이 명확하고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 계엄군을 투입해서 장악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난 10차 변론까지 또 16명의 증인들이 충분히 증언이 되었고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지 않았던 많은 자료와 증언과 또 증거들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 위헌적이고 법률 위법적이었다라는 측면을 판단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최후 변론을 윤 대통령이 직접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할 것 같으세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예.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약간의 이렇게 혼란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 굉장한 공백기를 맞이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한 경위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건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른바 징계 심판이지 않습니까? 단심제에다가 이 헌법재판은 어찌 보면 정치와 사법의 어느 중간쯤에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나의 직을 뗄 정도로 이것이 헌법상 충족 여부가 되는지, 그리고 헌법적 쟁점들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짚어야 된다고 봐요. 증거에 기반한 사실 관계가 인정됐느냐. 두 번째가 재판의 공정성은 확보가 됐는지. 그다음에 법리에 기초한 논증은 다 이루어졌는지. 이 세 부분을 한 번쯤은 재판관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번 알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각됐을 때는 국가 비전을 어떻게 내가 이끌 것인지 얘기하고, 만일 인용이 됐을 때에는 그때의 마음과 다짐들을 한 번쯤 얘기해 주는 게, 저는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헌재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국민에게 드리는 대국민 호소문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한 3가지 정도를 잘 버무려서 그다음에 압축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변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선을 긋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을 보면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안철수 의원도 오늘 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대 교체라던가 국민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글쎄요, 그냥 한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사실상의 출마 선언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조기 대선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 충분히 알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해놓고서 조기 대선을 얘기한다는 것은 탄핵을 기정사실화 짓는다. 이런 측면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인데,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헌법재판소가 최종 종국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로부터 60일, 딱 2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어느 정도 대선에 가까워 왔다라는 걸 뭐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사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대교체, 국민 통합을 선언했습니다만, 이 이전에 이미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실상의 출정식 비슷한 부분들을 했고, 본인들이 앞으로 이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조기 대선의 레이스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번 주에 한동훈 대표가 책을 이제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게 될 텐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난 12.3 비삼 개헌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본인이 그 당시에 느꼈던 생각,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책의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각자 잠룡들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겨지는 조기 대선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나갈지에 대한 그런 예고편으로 보여줄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이미 조기 대선의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이 언급하신 여러 인물들 이미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움직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제사상 준비하면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정말 부모의 상황이 중증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저는 어찌됐건 탄핵의 인용 때까지는, 인용과 기각이 결정될 때까지는 출마 선언이랄까 혹시 그렇게 비춰지는 것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의 단일대우에 지금 기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행사할 수는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직무는 정지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대단히 역동성 측면에서 앞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가장 우측에는 김문수,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오세훈, 그다음에 조금만 이쪽으로 가면 한동훈, 그다음에 유승민까지, 이 최소한 5명의 이분들이 정말 활주로 짧고, 그다음에 경선 기간 짧겠지만 정말 역동성 있고 다이나믹한 그런 많이 돌입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정말 역동적인 경선을 하면서 원샷 경선을 하고 결선 투표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민주당을, 일극체제에 있는 민주당은 훨씬 압도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몸풀기는 조심스럽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대선이 온다면 이륙할 준비를 갖고 있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 때까지는 조금 더 몸을 좀 사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일 대우에 좀 집중하는 게, 저는 그것이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의 그 대선 후보 예비 주자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